놀라운 소식입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 많은 여성들이 조국을 떠날 준비를 하며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들의 목적지가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이라는 점인데요. 대체 이들은 왜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리나 페트로바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모스크바의 작은 사무실에 있는 오래된 나무 책상에 앉아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죠. 벽에는 제가 수년간 취재했던 지역의 지도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제 커피잔은 한쪽이 금이 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그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함이란 참 이상한 거예요. 전쟁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순식간에요. 한때 분주하고 활기찼던 거리들이 이제는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색채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의 눈빛에서 생기가 달아났죠. 공기 중에는 항상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가게에서는 살 수 있는 물건들이 급격히 줄었어요. 웃음소리는 희미해졌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런 와중에 충격적인 소문이 들려왔어요. 믿을 수 없었죠.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이라니. 제게 한국은 그저 휴대폰과 드라마를 만드는 먼 나라였을 뿐이었거든요. 삼성폰과 K-팝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도 유럽도 아닌. 추운 화요일 아침, 소피아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난방이 또 고장났습니다. 코트를 꽁꽁 싸맨 채로 떨고 있었죠. 소피아의 책상은 마치 서류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제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컴퓨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리나, 새 임무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어요.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러시아 여성들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려고 한다고 해요. 알아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요. 왜 우리 여성들이 갑자기 그런 먼 나라로 가고 싶어 할까요?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완전히 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좋은 기자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야기를 따라가는 법이에요.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 녹음기, 카메라를 오래된 가죽 가방에 넣었어요. 오랫동안 신뢰해온 삼성폰도 챙겼습니다. 그것은 요즘 많은 러시아인들이 사용해야 하는 저렴한 중국 폰들과 달랐어요. 내구성이 강했죠. 신뢰할 수 있었어요. 사진도 선명했습니다. 마치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작은 증거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줄은. 다음 날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는 회색 하늘에서 눈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흰색 장막이었죠. 기차 창문은 안개가 끼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숲과 작은 마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러시아 전체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마음도 그랬죠. 저는 전쟁에서 남편이나 형제를 잃은 여성들 그룹을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심 그들의 이야기가 그저 과장된 소문이길 바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열풍이 제 상상 속 환상이길 바랐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무엇이 저를 그토록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그들이 옳다면? 러시아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면? 만남의 장소는 기차역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얼어붙은 길을 걸어온 후에 안에 따뜻한 공기가 피부에 닿자 전율이 일었죠.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큰 테이블에 5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 모두 지쳐 보였지만 눈에서는 이상한 빛이 났습니다. 강철 같았어요. 부서질 듯 약해 보이지만 결코 부서지지 않는 얼음 조각 같았죠. 타티아나라는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6개월 전에 남편이 죽기 전까지 교사였대요.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 사진이 있는 휴대폰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얼마나 밝은지 보세요, 이리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전도 없고 공습 사이렌도 없어요. 사람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걸어 다니고 있어요. 상상이 돼요? 충격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망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여성들은 남편과 형제, 아들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나라에서 그려낸 미래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제가 성공한 기자인 제가 결코 가져본 적 없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난방이 또 고장났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타티아나와 다른 여성들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들은 단지 러시아를 떠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안전함, 희망, 미래를 찾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정말 한국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곳일까? 왜 하필 한국인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이 이야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건 단지 데이트나 결혼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꾸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사람들의 꿈까지도요. 창밖으로 끝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이 여성들의 깨진 삶의 조각들로부터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실로 알고 싶어졌어요. 왜 한국이 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는지. 잠들기 전 창가에 내려앉은 눈송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눈처럼 우리의 삶도 어딘가에 내려앉겠지. 과연 그곳이 한국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저를 얼마나 멀리 데려갈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지진을 일으킬지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만남은 저를 뒤흔들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제 나라에 대해 너무 씁쓸한 감정이 들게 했거든요. 애국심이 상처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왔을 때 제 아파트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난방이 또 고장났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어요. 따뜻한 차를 급하게 만들고 노트를 펼쳤죠. 그 여성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에 대해 마치 꿈의 나라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건 그냥 환상이야. 텅 빈 거실에 대고 소리쳤어요. 창문 밖에서는 회색 하늘에 눈이 흩날렸습니다. 내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어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랜 친구 미하일을 만났어요. 그는 국제관계 교수였죠. 우리는 자주 가던 오래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때는 활기찬 곳이었어요. 지금은 고객이 거의 없었죠. 미하일은 천천히 커피를 저으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의 안경은 뜨거운 음료 때문에 뿌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뭔가 기자 같지가 않아. 미하일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직접 취재하기도 전에 이미 이야기가 뭔지 결정해버린 사람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은 화살처럼 제 자존심을 꿰뚫었어요. 저는 항상 공정한 보도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이 여성들은 그냥 TV 프로그램에서 본 꿈을 쫓고 있을 뿐이야. 제가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미하일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의 눈빛이 마치 저를 투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거기 가본 적 있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없었죠.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제 편견으로 가득 찬 기사를 쓰려던 참이었어요. 창피했습니다. 학교 첫날 틀린 답을 말한 학생처럼 얼굴이 붉어졌어요. 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알아. 미하일이 갑자기 말했어요. 내 옛 제자 아나스타샤. 그녀는 7년 전에 한국 사업가와 결혼했어.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아나스타샤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제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을 말할까봐 두려웠죠. 편견을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부수는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좋은 기자는 불편하더라도 이야기의 모든 면을 봐야 하죠. 제 감정보다 진실이 중요했습니다. 연락처 좀 줄래? 마른 입술을 축이며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나스타샤와 화상통화를 위해 컴퓨터를 켰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입은 바짝 말랐어요. 저는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서 수년간 살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의 사람을 기대했어요. 서구화된 외모, 이상한 억양, 뭔가 러시아스럽지 않은 것을요. 하지만 제 화면 속 여성은 평범한 40대 러시아 여성과 다를 바 없었어요. 직선적인 갈색 머리, 진지한 눈, 평범한 표정이었고 그녀는 단순한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 그녀 뒤로 보이는 부엌은 달랐어요. 밝고 깨끗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밝은 도시가 보였습니다. 모스크바의 회색과는 달랐어요. 한국에 있는 러시아 여성들에 대해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자기소개를 한 후에 그녀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네. 제가 말했어요. 전쟁에서 가족을 잃고 그곳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 대해 글을 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한국 생활에 대해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나스타샤의 눈이 좁아졌어요. 그녀의 시선이 마치 바늘처럼 따가웠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소셜미디어에 기반해서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건 실제 생활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다를 거예요. 실제 생활에 대해 말해드릴게요. 아나스타샤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말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그녀는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미화하지 않았죠. 한국어 배우기의 어려움, 때때로 외부인처럼 느끼는 것, 러시아 흑방과 가족이 그리운 것에 대해 말했어요. 여기서 근무 시간은 길어요.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일해요. 한국 문화는 행동 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편안하게 느끼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생각이 맞았다고 느끼면서요. 하지만 아나스타샤가 계속 말했죠. 하지만 여기에는 제가 러시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더 부드러워지고 더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안정성, 안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깨끗한 거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느낌이에요. 이해하세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점점 잃어가는 것, 바로 그 희망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카메라를 돌려 아파트를 보여줬어요. 작지만 현대적이고 깨끗했죠. 그런 다음 노트북을 창가로 가져가 서울의 전경을 보여줬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높은 건물들, 두려움 없이 걷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들, 늦게까지 문을 연 상점들. 모스크바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당신이 만난 여성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리나. 그녀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들은 여기서의 삶이 완벽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전쟁으로 찢겨진 곳이 아닌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한 후 저는 오랫동안 어두운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이 울렸죠. 이웃집 아기가 얇은 벽을 통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제 냉장고는 반쯤 비어 있었는데 많은 식품들이 구하기 어렵거나 이제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었죠. 제가 너무 좋아하던 삼성폰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폰은 제가 가졌던 어떤 폰보다 더 잘 작동했어요. 어쩌면 이것들 말고도 한국에는 더 나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러시아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들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의심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와 이야기한 후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회색빛 현실이 너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삼성폰이 작동을 멈췄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도구였거든요. 저는 수년 동안 그 폰으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녹음하고 취재를 위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이제 화면은 까맣게 꺼진 채로 있었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서둘러 전자제품 가게로 갔어요. 가게는 이제 완전히 달라 보였죠. 충격이었어요. 한때 삼성과 LG 제품으로 가득했던 선반들이 이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중국 브랜드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삼성폰 있나요? 제가 판매원에게 물었어요. 그는 뾰족한 머리와 지친 눈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삼성은 더 이상 없어요. 전쟁 때문에 수입하기 너무 비싸졌어요. 이 샤오미 폰을 보여드릴게요. 중국 폰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를 위해 폰이 필요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샤오미를 샀어요. 반짝이는 새 것이었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루드밀라라는 여성과의 인터뷰 중에 새 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녀는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고 한국 남자와 온라인으로 대화하고 있었죠. 화면을 확인했을 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진은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폰에 문제가 있나요? 루드밀라가 물었어요. 그녀는 카페에서 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녀에게 제 삼성을 중국 폰으로 교체해야 했던 상황에 대해 말했어요. 그녀는 완전히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수월하게 작동돼요. 그곳에서는 품질이 중요하죠. 서울로 이주한 제 친구는 지하철조차도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한다고 말해요. 이건 단지 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대로 돌아가는 삶 믿을 수 있고 이치에 맞는 것들이 있는 삶을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아나스타샤에게 이미 한국으로 이주한 더 많은 러시아 여성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소피아 편집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동의했어요. 아마도 그녀도 호기심이 생겼던 걸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정말 이걸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러시아의 눈 덮인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밤에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했을 때 제가 처음 알아차린 것은 불빛이었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다채로운 네온 간판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고 높은 건물들은 마치 별로 만들어진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전쟁 중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많은 지역이 밤에 어두웠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부셨어요. 제 호텔은 서울 중심부에 있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놀랍도록 깨끗했고 침대는 부드러웠고 샤워실에서는 뜨거운 물이 바로 나왔어요. 창가에 서서 아래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그들은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서두르거나 걱정스럽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인 기자 재현을 만났어요. 그는 저보다 젊었고 단정한 검은 머리와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얗고 유리로 되어 있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의 러시아어는 꽤 훌륭했죠. 여기 있으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가 물었어요. 이상한 느낌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 잘 작동하고 있어요.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왔고 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해요. 재현은 제가 한국으로 이주한 여러 러시아 여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어요.
다음 일주일 동안 저는 15명의 다른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제 노트북과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율리아는 전쟁에서 오빠와 남편 모두를 잃은 30대 여성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한국 사업가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우리는 벚꽃이 피기 시작한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분홍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를 떠나는 게 힘들었나요? 제가 율리아에게 물었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나라가 더 이상 나에게 미래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러시아를 방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기자였습니다. 제 일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죠. 또 다른 날, 저는 서울의 작은 러시아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주인은 전쟁이 시작되기 몇 년 전에 한국 여성과 결혼한 러시아 요리사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향수에 젖었습니다. 고향의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매주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옵니다. 요리사가 저에게 수프를 내주며 말했어요. 음식을 위해 오지만 사실은 여기서 새로운 집을 만들면서도 고향을 기억하기 위해 오는 거죠. 저는 러시아와 한국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거기서 뭔가 새롭고 아름다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날들이 지나면서 저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러시아와 한국을 비교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어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었죠. 다른 삶의 방식,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요. 밤에 호텔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취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어요. 저 자신의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카티아를 만났어요. 그녀는 이제 작은 꽃집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녀의 한국인 남편의 가족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했어요. 가게는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달콤한 향기가 저를 반겼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게는 색상과 생명력으로 가득했어요.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꽃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난초, 장미, 백합,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가게를 작은 낙원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울퉁불퉁한 모스크바의 회색거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카티아의 손이 유리 화병에 하얀 백합을 정리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에는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었죠. 붉은 머리카락이 앞치마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 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이건 제가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던 질문이었어요. 카티아는 대답하는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말하기 전에 꽃 정리를 마쳤어요. 그녀의 초록 눈동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남편이 이 전쟁에서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부가 그의 시신을 돌려줬을 때 빈말만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들은 관도 제대로 못 줬어요. 알루미늄 상자였어요. 카티아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어요. 이어서 더 깊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결단력이었어요. 제가 한 유일한 선택은 사는 것이었어요, 이리나.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요. 그녀는 저에게 흰 백합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 꽃은 부드러운 꽃잎과 달콤한 향기가 있는 완벽한 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는 이 꽃을 죽은 사람에게 바치죠. 카티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산 사람들을 위한 꽃이라고 생각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꽃을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카티아의 작은 가게에 서 있으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이해했어요.
이 여성들은 러시아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던 거였죠. 그들은 아무도 그들의 언어를 말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찾았어요.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서울은 다시 밤을 위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서두르거나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만나고 있었죠. 가족들은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전쟁의 그림자 없이 정상적인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 평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한국에서 만난 모든 여성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남편, 형제,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들은 집과 직업과 꿈을 잃었죠. 하지만 그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의 강인함과 회복력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들에게 그 강인함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모든 메모를 펼쳐놓았어요. 수십 시간 분량의 녹음된 인터뷰와 관찰한 내용이 적힌 페이지들, 서울과 이제 그곳을 집이라고 부르는 러시아 여성들의 사진들이 침대를 덮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러시아에서 도망치는 여성들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것이 여성들이 다시 살아가기 위해 달려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망, 가능성,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이 쉽게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단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다시 시작할 힘을 찾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희망이 고향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때 어떻게 국경과 문화를 넘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글을 쓰면서 저는 이 여정에서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여성들의 선택뿐만 아니라 큰 고통의 시기에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어요. 그 이해가 바로 제 보상이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구름 위로 날아가는 동안 저는 작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밝은 도시 불빛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생생했고 카티아의 가게에서 받은 흰 백합을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동안 그것을 살려두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소피아 편집장을 만나러 갔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도처에 쌓인 서류들로 어수선했죠. 재떨이에 담배가 타고 있었고 방을 연기로 채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 한국으로 도망치는 러시아 신부들에 대해 말해봐. 그녀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런 종류의 헤드라인은 신문이 잘 팔리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그건 진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빠져나가길 원하는 절박한 여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은 후 어려운 선택을 하는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더 큰 존중을 받아야 해요. 소피아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녀는 단순하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원했죠. 선정적인 헤드라인을요. 하지만 제가 찾은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더 아름다웠어요. 더 고통스러웠고 더 희망찼습니다. 이걸 제대로 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대로 전달해야만 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저는 아파트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메모를 바닥에 펼쳐놓았죠. 녹음된 인터뷰를 계속해서 다시 들었고 서울과 거기서 만난 러시아 여성들의 사진을 보았어요. 천천히 진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핸드폰이 어떻게 많은 러시아인들이 원하는 품질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썼어요. 서울의 러시아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만들면서도 고향의 기억을 맛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썼죠. 러시아어 단어를 배우는 한국 남성들과 한국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배우는 러시아 여성들에 대해 썼어요. 가장 중요하게 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썼어요. 그들이 어떻게 바다와 언어 장벽을 넘어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지, 용기가 때때로 어떻게 모든 익숙한 것을 뒤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기사를 마쳤을 때 그것은 보통의 신문 기사보다 훨씬 길었어요. 작은 책과 더 비슷했죠. 소피아는 심각한 표정으로 천천히 읽었어요.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까요?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 이상한 빛이 있었습니다. 감동. 아니면 그저 놀라움. 하지만 좋아. 소피아가 천천히 말했어요. 정말 좋아. 우리는 이걸 특별 시리즈로 출판할 거야.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아직도 살아있는 백합을 바라봤어요. 그것은 아직도 강인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미소가 절로 떠올랐어요. 어쩌면 희망도 꽃처럼 다른 토양에서도 자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